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몽골족 원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족은 중국 전역을 통치한 한족이 아닌 이민족 왕조로서 최초로 중국 전체를 통일한 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여기서 최초라는 말을 넣는데 여기서 최초 잠깐만요, 여러분. 왜 안 되네? 여기서 최초라는 말은 어떤 거를 가리키느냐? 무엇이 최초라는 말이냐? 중국 전체를, 중국 일부가 아닌 중국 전체를 통일한 이민족 왕조라는 말이에요. 이민족이 중국을 통치한 경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금나라 같은 경우 이미 배운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최초라는 말을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이 일부가 아닌 중국 전체를 통일한 한족이 아닌 이민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몽골족이 세운 나라가 바로 원이라는 나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원이라는 나라를 배우기 전에 원이라는 나라를 세운 이 몽고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야겠죠. 사실 원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바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황제 때 세워집니다. 국호원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사실은 남송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남송이 좀 확대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남송이 1279년에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한 이후에 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세운 나라, 원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이때는 사실 우리가 오늘 배울 몽고족의 네 번째 해당하는 사실은 이 사이에 이제 어떤 다른 황제가 있긴 한데 이 시기에 원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는 이제 원이라는 나라를 세운 몽골족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몽골족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깔끔하게 좀 지우고 다시 봅시다. 우리가 원이라고 몽고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용어가 있을 거예요. 바로 칭기스칸이죠.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몽골에서는요, 여러분 군주를 칸이라고 지칭을 해요. 칸이라는 용어는 왕을 뜻하는 군주를 뜻하는 고유 명사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칭기스칸 많이 들어보셨죠? 네, 미안합니다. 종소리가 또 나버렸어요. 미안해요. 자,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세계사를 배우고 있는데 세계사 속에서 여러분들 13세기라고 하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몽고조그 시대다, 몽골의 시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몽골의 시기 13세기 동양 서양 막론. 자, 그러면 칭기스칸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왜 그러냐? 바로 이 칭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몽골 제국 세웠다 나오시죠? 그럼 이제 몽골 제국을 세운 이 칭기스칸의 계보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어떨까 해요. 여기 아래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보이시죠? 이 칭기스칸 원래 이름은 태무진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되게 부루했다라고 해요. 자, 이러한 칭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형성을 하고 자, 첫 번째 아들 주치, 두 번째 아들 차가타이, 세 번째 아들 오고타이, 네 번째 아들 톨루이 이렇게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아들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바투라는 손자 뭐 이런 식으로 구유크칸, 몽케칸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계보를 그냥 그려놓은 것일 뿐이에요.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면 돼요. 왜 알아두기만 하면 되냐? 자, 다시 위에 있는 도표를 봅시다. 칭기스칸 다음에 나오는 오고타이 칸 보이시죠? 아, 칭기스칸의 세 번째 아들이구나.
몽케칸 보이시죠? 바로 손자입니다. 손자. 네 번째 아들의 아들, 첫째 아들 장남. 네 번째 아들의 아들 손자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쿠빌라이 칸. 이 사람은 바로 어때요? 이 사람 역시 손자죠. 네 번째 아들의 네 번째 아들.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은 칭기스칸의 손자예요. 손자. 몽케칸과 쿠빌라이 칸. 다시 말하면 왜 선생님이 이러한 칭기스칸의 계보를 갑자기 그렸냐? 칭기스칸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지도를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를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그 계보를 선생님이 위에 또 그려놨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자, 지금 몽골족은 여기가 근거지였어요. 여기 카라코름이라는 곳이 사실은 몽골족의 첫 근거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에는 어때요? 중국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고려 여기 있네요. 중국을 넘어서서 이렇게 엄청난 대제국을 결국에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들이 보통은 울루스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울루스라는 용어는 뭐냐?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뭐 단위, 마을, 뭐 나라 이런 용어를 이제 몽골족들은 울루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나라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조금 더 화면을 줄여가지고 장남이었던 주치의 아들인 바투가 킵차크 칸국 그리고 차가타이가 차가카이 칸국 보이시죠? 여기 아래 같이 보시면서 보세요, 여러분. 주치 뭐 차가타이가 세운 차가타이 칸국 그리고 오고타이 칸국 여기 오고타이 칸국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여기 훌라구 여기 보이시죠? 훌라구라는 손자가 또 세운 일칸국까지 훌라구 여기가 일칸국이거든요, 여러분. 일한국 이렇게도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가 킵차크 한국, 여기가 오고타이, 뭐 우구데스, 우구데이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여기가 또 차가타이 한국. 어때요, 여러분? 결국에는 칭기스칸의 아들과 손자들이요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거대한 대제국을 형성한 와 엄청난 가문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13세기는 선생님이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몽골족의 시대다. 몽골족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13세기에 어떤 나라가 멸망을 했다라고 하면 결국엔 누구에 의해서? 바이 몽골족. 근데 이 몽골족이 이렇게 나라를 세웠는데 각각 칭기스칸의 아들, 손자 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가 쓰여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 중에서 지금 중국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토에 해당하는 이 원이라는 나라 다른 색깔로 다시 보일까요? 이 원이라는 나라 여기를 배울 겁니다. 불과 여기만 배울 뿐이에요. 사실은 몽골족은 이렇게 큰 영토를 차지했었다라는 것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몽골족 들어가 봅시다. 칭기스칸은요, 여러분, 칭기스칸은 이제 제일 처음에 서하라는 나라를 정복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송나라 위에 왼쪽에 존재했었던 위에서 약간 왼쪽 탕구투족이 세웠던 이 서하가 정복당했어요. 몽골족에게 그렇게 지난 시간에 배우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이 칭기스칸이 이 서하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도 결국에는 몽골족에게 멸망당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실은 이제 이 와중에 서하 통투족을 정복한 이후에 칭기스칸은 이제 죽게 돼요. 칭기스칸이 죽고 나서 그 두 번째 오고타이 칸 세 번째 아들이죠, 여러분. 칭기스칸의 셋째 아들. 이 오고타이 칸이 금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바투라는 첫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러시아 일대로 여기는 이제 유럽 지역의 일부인데 이 러시아 일대로 원정을 가서 킵차크 칸국을 수립한 시기이기도 해요. 이게 바로 오고타이 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칭기스칸들의 후손들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결국에는 칭기스칸 사후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칭기스칸 사후에 느슨한 연합체 형태를 띠면서 거대한 각각의 나라들을 이제 형성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킵차크 칸국이었구나. 일한국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죠. 이걸 형성했구나.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잠깐 이 시기에 구유쿠칸이 이제 있는데 이 구유쿠칸은 기억해야 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따 선생님이 말할 겁니다. 빈칸 남겨놓고 구유쿠칸. 그 다음에 자 칭기스칸이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몽골족을 통합한 제국을 형성한 왕이라면 두 번째의 그 대칸의 자리를 이 오고타이 칸에게 물려줬어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오고타이 칸을 다음에 이 구유쿠 칸에게 대칸의 자리를 물려줬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네 번째가 몽케 칸, 그리고 다섯 번째가 쿠빌라이 칸 이렇게 됩니다. 몽골족 전체를 지배하는 대칸의 자리를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오고타이 칸, 구유쿠 칸, 몽케 칸, 쿠빌라이 칸 이렇게 여러분께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도표에 이 칸들을 특별히 이렇게 써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몇 번째 칸이에요? 네 번째 칸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 몽케 칸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훌라구라는 이제 몽케의 입장에서는 동생이죠. 훌라구라는 인물이 이제 원정을 떠나는데 어디를 멸망시켰냐? 이슬람 쪽으로 원정을 떠나서 그때 당시에 아바스라는 대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일한국을 수립을 하죠. 여러분 아까 제가 뭔가 하나 선생님이 실수했네요. 이제 또 깨닫습니다. 미안해요. 킵차크 한국은 누가 수립했어요? 바투가 수립했죠. 그리고 아바스를 멸망시킨 이후에 이 훌라구가 세운 지역은 일한국입니다. 헷갈리시면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지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훌라구가 세운 곳이 여기 훌라구가 세운 곳이 빨간색으로 볼까요? 훌라구가 세운 곳이 일칸국 그리고 주치, 킵차크 여기가 킵차크 한국 위치가 좀 다르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바스를 멸망시켰구나 몽케칸 시기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쿠빌라이 칸입니다. 쿠빌라이 칸 다섯 번째의 대칸. 사실은 군주로서는 칭기스칸보다 오히려 비중이 큰 군주예요. 최전성기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때 쿠빌라이 칸의 업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호를 원이라고 이제 바꿔요. 사실은 몽고족식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한족식으로 바꾼 거죠. 나라의 국호 이름을. 1271년에 원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정복 활동을 합니다. 물론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어요. 성공한 것은 슬픈 일이지만 우리도 정복당했었어요. 고려 정복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남송 완전 정복했어요. 물론 고려와 남송을 정복을 했지만 지배하는 방식은 조금 달랐어요. 남송은 완전히 정복을 해서 직접 지배를 하는 형태를 취했다면 고려는 사실 정복을 하기는 했으나 성공은 했으나 간접 지배하는 형태를 띄었었죠. 우리 역사에 보면은 그런 모습 보여요. 뭐 앞에 왕이 있기는 있지만 충자를 따서 충렬왕, 뭐 충숙왕 배우셨죠 여러분? 중학교 때도 배우셨으니까 어차피. 그래서 고려는
원나라로부터 간접 지배를 받았다면 송나라는 직접 지배를 받았구나. 원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그 아래서 한족이 지배받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쿠빌라이 칸이 성공한 지역이 있다면 실패한 지역도 있어요. 두 나라가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일본 나옵니다. 일본. 가마쿠라 막부 시대 때 두 차례 시도를 해요. 고려와 함께 군사들이 이제 일본으로 정복 활동을 하러 떠나는데 사실은 폭풍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가마쿠라 막부의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인 일이죠. 물론 일본의 역사에서 영향을 끼치긴 했어요. 이 원나라의 정복을 이제 막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를 하는 와중에 가마쿠라 막부의 세력이 확 이제 무너지게 되는, 쇠퇴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 이제 일본의 역사에도 그런 영향을 끼쳤지만, 하지만 이제 결론만 보자면 결국에는 일본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폭풍우의 영향으로. 그리고 사실 원나라 몽고족은요, 기마민족이잖아요. 초원에서 말을 타고 정복 활동을 펼쳤던 그 민족이기 때문에 바다에서의 그런 바다 싸움, 해상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싸움에서는 이제 조금 미흡하고 약하고 좀 구력도 없었겠죠.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실패했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사실 베트남이 잘했어요. 베트남은 사실 이 이외에도 쿠빌라이 칸 전에도 몽케 때도 이제 공격을 간 적이 있는데, 모두 다 이때가 이제 쩐 왕조라고 하는데 쩐 왕조 시기예요. 베트남. 쩐 흥다오라는 인물의 활약으로 아주 잘 싸워냈죠. 그래서 유일하게 정말로 원나라를 물리친 원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해낸, 뭐 이렇게 보시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 경제할 때 조금 더 선생님이 자세히 그때 가서 설명을 하겠고, 이 쿠빌라이 칸의 통치 때 여러분들 이제 좀 기억할 만한 인물이 있는데 교과서에도 없어요. 사실은 몰라도 되는데 선생님이 늘 말을 하죠.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세계사 문제를 풀 때, 수능을 풀 때 자료를 준다. 그럼 그 자료를 읽을 때 이거를 파악해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손쉽게 기억하라고 제가 이런저런 팁들을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쿠빌라이 칸 통치의 설계자라고 할 만한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유병충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쿠빌라이 칸 통치의 설계자. 어떻게 보면 조선의 설계자는 정도전이라 할 수 있다면, 원나라의 설계자는 이 유병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병충의 제자 중에 곽수경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곽수경. 사실 이 말하려고 제가 유병충 이야기 꺼낸 겁니다, 여러분. 이 곽수경이라는 인물이요, 무엇을 하느냐? 역법을 정비를 합니다. 역법. 사실 이 역법은 어때요? 이슬람 쪽이 무지 발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쪽을 참조를 해서 수시력이라는 원나라만의 역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러한 역법이 주변 국가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물론 우리 고려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곽수경의 역법, 그 이름 수시력 쓸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직 펜이 배송이 안 돼서 조금 글씨가 엉망이어서 쓰기가 미안해가지고, 자, 수시력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지우는 동안 다시 복습합니다. 쿠빌라이 칸 때의 통치 설계자 유병충이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곽수경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런데 그 곽수경이 역법을 정비했는데 그 역법 이름 수시력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쿠빌라이 칸 때부터 이제 서서히 어떤 위기가 찾아오느냐,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위기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위기 상황이 찾아오는데, 첫 번째는 종교 문제.
두 번째는 화폐 문제. 이 두 개의 문제로 인하여 원나라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종교 문제는 어떤 종교였냐? 바로 티베트 불교. 이 티베트 불교가 의식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퇴폐적이고요. 상당히 국고가 많이 깨지는, 국고가 탕진되는 거죠. 돈이 많이 드는 이런 모습을 보였대요. 이 티베트 불교를 다른 말로는 라마교라고도 하는데, 이런 라마교의 퇴폐적이고 국고탕진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오고요. 사치 낭비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화폐를, 이때 당시 원나라의 화폐가 바로 교초라는 화폐가 쓰이고 있었는데, 이 교초를 남발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어때요 여러분?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 물가가 상승하죠. 물가가 상승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치적인 모습, 낭비적인 모습, 교초 남발, 물가 상승,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원나라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황위라고 해야 되겠죠? 황제, 황위 계승 분쟁. 거기다가 사치 낭비 방금 말씀드렸고, 거기에 이제 드디어 난이 일어납니다. 자, 이 난은 누구를 중심으로 일어난 난이냐? 눈치채시겠죠? 한민족. 그렇죠. 원나라 밑에서 가진 고초와 자존심의 스크래치뿐만 아니라 엄청난 차별을 견디던 한민족이요. 중원에서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민족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나라의 지배를 타도하자라고 하면서 한민족 왕조인 명나라를 창건하게 되는 계기를 만든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다시. 자, 이때 당시 유행하던 종교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속 종교라고 해야 될까요? 세속 종교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한민족 사이에서 유행하던 이제 종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종교였던 백년교도들을 중심으로 중원에서 이 이민족 왕조인 원나라를 타도하자라고 하면서 종교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농민 반란. 그 반란의 이름이 바로 홍건적의 난입니다. 홍건적의 난. 선생님이 왜 홍광조한지 눈치채세요? 한나라 때오 한건적과 구분하라고. 여러분, 후한은 누구한테 멸망당했어요? 누구의 난으로 인하여 멸망당했어요? 황건적의 난으로 인하여 멸망이 됐죠, 여러분. 그러면 원의 경우에는 황이 아니고 뭐다? 붉은색. 홍건적의 난에 의해서 결국에는 멸망당합니다. 이 난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주원장이에요. 주원장. 인물은요, 나중에 명나라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때 이야기하겠지만 어마무시한 인물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뭐 출신 성분이요, 정말 하층민에 가까운, 근데 결국에는 대제국인 명나라의 황제가 된 엄청난 자수성가 인물입니다. 그래서 홍건적의 난을 주도했던 주원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원나라의 쇠퇴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지금 몽골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잠시 수도 잡고 가겠습니다. 수도 기억합시다. 자, 수도는 여기에도 간단하게 제가 써놨지만 뭐라고 나와요? 카라코룸에서 대도로 옮겼다.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카라코룸에서 대도로 수도를 어쨌다? 옮겼다. 그럼 지도 보고 가야겠죠, 여러분? 자, 지도 어디 나와 있나? 지도 봅시다. 지도. 이거를 지우고 봅시다. 자, 이거를 지우고 봅시다.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가 바로 원래 몽골 쪽의 근거지죠. 카라코룸에서 어디로? 바로 이 대도로. 이 대도로 천도한 왕이 어떤 황제였다?
바로 쿠빌라이 칸 때입니다. 쿠빌라이 칸 때. 원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국호를 원으로 바꾼 그 황제이죠, 여러분. 그 황제.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쿠빌라이 칸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조금 다시 헷갈리면,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여기 봅시다. 이렇게 확대를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자, 칭기스칸 좀 지우고 볼까요? 칭기스칸, 그리고 2대 데칸이 오고타이 칸, 3대 데칸이 누구라고 했어요? 구유크 칸. 사실 여기에 이제 구유크 칸이 들어가야 돼요. 구유크 칸. 그 다음에 4대 황제가 바로 몽케 칸, 5대 황제가 쿠빌라이 칸. 아주 중요하다. 쿠빌라이 칸 때 원나라, 국호, 천도, 베이징, 정복활동, 고려 남송 성공 이 정도. 여러분, 쿠빌라이 칸 군주로서는 칭기스칸보다 더 유명한 왕이다. 오히려 비중이 큰 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수도 카라코룸에서 베이징 지도까지 우리 살펴봤죠,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것들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 이거 모두 다 교과서에 있는 것들 다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자, 아래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원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교류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지도 넘어가도 되겠죠, 여러분? 선생님 자꾸 미련이 생기는데 짚어줘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거 역사부도에 나온 지도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꼭 보세요. 다시 한번 아까 위에서 교과서에 나온 지도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 울루스, 깁차크 한국, 이란국, 오구데이 한국 이런 거 그냥 지나가시면서 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카라코룸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했구나. 그리고 금나라 멸망했구나. 이 정도. 이 정도 기억하시면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경제부터 가봅시다. 자, 원나라의 경우는 경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원나라는 선생님이 몽골족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누구를 지배해요? 자신들과 같은 부족인 몽고족뿐만 아니라 대다수인 한족을 지금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원나라의 경제의 특징은요, 약탈적인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정복지인 한인들의 전통을, 관행을 존중하시는 모습도 보여요. 그리고 강남 지역, 강북 지역, 약간 지역적으로 특색이 지금 다르다는 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거 보면 눈치채셨죠? 그래서 강남 지역, 강북 지역 이러한 지역적인 특징을 그대로 좀 반영하며 정복지인 한인들의 관행을 좀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 특징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능을 볼 때 기억할 거는 키포인트 단어는 이거 2개입니다. 여러분 2개. 뭐냐? 바로 이거예요. 교초. 아까 교토를 남발해서 원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기억하시죠? 그때 그 교초입니다. 교초를 통용하는 시기가 바로 원입니다. 물론 송 때도 조금 통용을 하기는 했는데 교초라는 용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느 시기라고 보시면 되냐면 원이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목화재배가 확대됐어요. 다시 말하면 목화재배라는 거는 면 직업이 발달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우리의 역사와 조금 연결을 시켜보자면 목화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그렇죠. 문익점 선생님 기억하시죠? 고려 말 때 들여왔죠. 우리 여러분들이 붓뚜껑에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는 어렸을 때 동화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역사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그거 이제 각색된 이야기래요. 사실은 당당하게 들고 왔대요. 이 목화를 금지 품목으로 지정해 놨다거나 그러진 않았다라고 하네요. 또 역사에 보면. 그래서 어떤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송나라, 원나라, 우리의 역사는 고려구나. 그리고 원나라니까
고려 말이구나. 문익점 선생이 그래서 원나라의 목화재배가 확대돼서 우리나라로 들여왔구나.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 사회로 가봅시다, 여러분. 자, 사회는요. 몽골인 제일주의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 몽골인, 생목인, 한인, 남인. 우대한 순서예요. 우대한 순서. 이따 표 보면서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그리고 과거제의 영향을 미미했구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료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몽골인 제일주의 정책을 펼쳤어요. 원나라의 경우는. 그래서 지배계층으로 몽골족과 생목인을 지배계층으로 이렇게 우대를 했고요. 몽골인을 가장 우대했고 그 다음으로 생목인을. 그리고 그 아래 지배를 받는 피지배계층으로 한인과 남인으로 나눈 것이 조금 특이해요. 자, 먼저 몽골인은 당연히 정치 군사적인 요직을 독점하고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제 기억할 것이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게 보실 용어가 바로 생목인이라는 용어입니다. 생목인. 여러 민족이라는 의미예요. 중앙아시아 쪽부터 아랍 계열까지 다양한 여러 민족들을 원나라에서는 우대했다라는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랬냐? 중앙아시아나 아랍 계열 이 민족들이요 숫자나 계산에 밝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부문이나 회계 부문을 이들에게 맡겼다라고 해요. 정말 특이하죠. 그래서 재정 업무. 지배계층, 몽골인, 생목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지배계층을 보는데 한인과 남인으로 나눠놨어요. 사실 민족은 둘 다 한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걸 구분해놨냐? 한인은 예전에 화북지방에 금나라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금나라 치하에서 이미 이 금나라라는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보았던 화북지방의 한인들을 한인이라고 피지배 계층에서도 조금 더 우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유목민족의 통치 경험이 있었던 한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남인은 누구냐? 눈치채신 것처럼 강남지방에 마지막 끝까지 몽골에게 저항했던 남송시대의 한인들을 남인이라고 표현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괘씸죄를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한인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우대하지 않은 천대했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배계층, 이 도표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는 아무래도 과거제 영향 미미 필요 없죠, 사실. 누가 제일주의인데? 몽골인 제일주의인데. 그죠? 그래서 실시하긴 해요. 잠깐 이제 이 과거제를 폐지했다가 다시 실시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누가 우대돼요? 몽골인. 똑같은 뭐 민족 숫자대로 이렇게 과거제에서도 적용을 했대요. 한족이 대다수인데 이들과 이렇게 경쟁을 했다라는 걸 보면 한족이 천대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대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로 갑시다, 여러분. 문화로 가봅시다. 자, 문화는 이렇게 이것만 이게 이제 키포인트 단어입니다. 원곡. 서민 문화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민 문화의 특징. 송나라 때의 뭐 와자에서의 그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것과 연결해서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원곡이라는 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 뮤지컬이라고 표현할까요? 뮤지컬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연극도 아니지만 그런 중국의 유명한 경극의 그 시초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북쪽에서 이제 북곡이라고 하고 남쪽에서 유행한 원곡을 남곡이라고 이렇게 북쪽 남쪽을 또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북쪽에서 유행했던 서상기 그리고 남쪽에서 유행했던 남곡인 비파기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극, 뭐 원곡 이런 거, 희곡 이 용어 나오면 아 원나라구나. 서상기 비파기 이게 원나라 때 엄청 유명했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원나라 때의 4대 기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서상기 비파기뿐만 아니라 뭐 수호전, 삼국지연의 이런 것들이 4개가 이제 원대의 4대 기서인데 이제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서상기 비파기 정도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파스파 문자. 아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문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문명, 역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문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 몽고족이 특히 원나라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문자를 만들었대요. 그게 바로 파스파 문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때요? 세종대왕이 문자를 만들었죠.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나라의 업적으로 정말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돼요. 쿠빌라이 칸 때 이제 이 업적이 이제 달성이 된 건데 사실은 파스파라는 이름은 그 승려 이름이에요. 승려 이름. 파스파라는 승려가 문자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파스파 문자래요. 그래서 파스파 문자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수시력 편찬 아까 이야기했어요. 누구? 곽수경. 그냥 넘어갑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 라마교, 신봉 이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원나라가 쇠퇴하게 됐죠. 라마교의 그러한 퇴폐함, 뭐 국고 탕진적인 모습 이런 것들. 그래서 티베트 불교를 신봉했고 그 밖에 외래 종교에 대단히 관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이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교류적인 측면을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이라는 나라는 교류가 활발할 수밖에 없고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대제국을 형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제국을 형성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용어가 바로 이 역참이라는 용어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역참이라는 것은 뭐냐? 그 말 그대로 역이에요, 역.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자, 북방에 있던 카라코룸이 원래의 수도였죠, 여러분. 근데 이 오고타이 칸 시절에 칭기스칸 다음에 대칸이 바로 오고타이 칸이에요. 이 오고타이 칸 시절에 이 카라코룸 주변을 이제 정비합니다. 도성도 만들고 그에 따른 도로들을 쫙 깔아요. 도로를 쫙 갑니다. 근데 여러분 원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제국을 형성했어요. 웬만한 도로 가지고는 웬만한 도로 이거 엄청난 대업적인데 이 도로 사이사이에 역참이라는 것을 설치를 한 거죠. 역참. 역의 정거장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말들을 이제 기차가 아닌 말을 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도를 기점으로 각 지방으로 도로를 놓고 한 40km 정도의 간격으로 여관이나 그리고 말이 달리는 그 말이 같이 있는 참이라는 것을 설치했는데 그게 바로 역참이구나. 엄청난 업적이에요. 그리고 이 역참을 설치하고 나서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역참 설치하고 나서 대도가 어디예요, 여러분? 베이징이죠. 여기로 수도를 옮겼대요. 엄청난 업적이죠. 그래서 역참 너무너무 중요해요. 역참이 설치가 잘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어떠한 나라가 교류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목숨 건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장건 기억하시죠? 장건이 비단길을 개척하게 되는 이제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지만 가던 와중에 사실은 붙잡혔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흉노족에게 그 가는 길목에 얼마나 가진 도적대며 고초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 엄청난 다른 나라들 흉노족뿐만 아닌 여러 이민족들이 존재했던 이러한 대제국을 원이라는 나라가 쫙 정복한 이후에 도로를 쫙 깔았으니 어떻게 보면은 치안 유지가 확실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치안 유지가 되니까
교역로가 확보가 된 거죠. 안전한 교역로가, 여행길도 확보가 된 거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 방문, 뭐 해상무역은 이제 조금 다른 말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교류가 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역참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교류가 활발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외국인 시리즈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외국인 시리즈. 아,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외우면 편해요. 왜냐? 자주 나오니까 이런 인물들 계속해서 한 5번 정도 읽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기억하게 됩니다. 자, 먼저 카르피니. 사실 이 카르피니는 언제 온 인물이냐면 구유쿠칸 시절 때 왔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구유쿠칸은 쓰지 않았는데 기억할 거는 애들아 딱 하나밖에 없어 그랬거든요. 뭐냐면 바로 이 카르피니예요. 아, 이 카르피니가 구유쿠칸 시절에 카르피니가 구유쿠칸 시절에 왔구나. 1대, 2대, 3대 구유쿠칸 황제 때는 누구만 기억하면 된다? 아, 카르피니만 기억하면 된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카르피니는요, 누구냐면 교황의 사절이에요. 이노켄티우스 사제가 보낸 교황의 사절, 선교 사절인데 이 카르피니가 구유쿠칸의 즉위식에 참석을 했던 인물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이 방문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할 인물은 마르크 폴로. 베네치아에서 온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교과서에도 자주자주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방견록에 대한 사료가 실려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쿠빌라이 칸이 너무나 예뻐했대요. 그래서 이 인물이 이 마르크 폴로가 이제 쓴 책이 동방견록이라는 책인데 이 지역을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 서양의 이 동방견록이라는 책을 보고 서양의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데올로기까지는 아니어도 동양에 대한 이미지에 그리고 궁금증 뭐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신학로 개척의 배경 중에 일부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장이 아니고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동방견록이라는 책을 쓴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마르크 폴로. 그 다음에 이븐 바투타, 모로코에서 온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자, 우리가 오늘 배우지 않은 칸 시절 때 이제 온 인물인데 모로코에서 온 인물이고요. 여행기라는 책을 썼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이 그럼 이들이 어떤 경로로 왔나요? 라는 거예요. 알아두면 편하니까 제가 써드릴게요. 카르피니는 초초. 이게 뭐죠? 이따 설명할게요. 그냥 써두시면 편합니다, 여러분. 마르코 폴로는 비바. 이븐 바투타는 바바. 그냥 이따 동서교역로를 제가 설명을 할 건데 동서교역로에는 길이 3가지가 있어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길이 3가지가 있는데 초원길, 비단길, 사막길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바닷길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 길 앞자 초, 비, 바 이렇게 되는데 카르피니는 초, 마르코 폴로는 비, 이븐 바투타는 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 올 때 갈 때야. 초원길로 와서 초원길로 갔고 돌아갔고 이븐 바투타는 바닷길로 와서 바닷길로 돌아갔어요. 근데 마르코 폴로는 이제 비단길로 왔는데 갈 때는 바닷길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초, 비, 반대 마르코 폴로만 좀 다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외국인 방문했구나. 원나라 때 왜 방문했냐? 역참.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 바로 이때 서양에 전파가 됩니다. 이거 송나라 때 선생님이 강조했죠? 송나라 때 4대 발명품이 있는데 그 중에 송나라 때의 3대 발명품이 바로 이 원나라 시기 때 서양에 전파가 됐구나. 이 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래에 한번 그림을 볼까요? 뭐가 있나? 여기 먼저 보고 갈까요, 여러분?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먼저 보고 아래 볼까요?
간단하게 이거 보고 갑시다. 그래요. 초원길 지도 먼저 보고 갑시다, 여러분. 자, 지도. 친절하게도 여기 지도가 교과서에 너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노란색으로 할까요? 예쁘게. 자, 초원길 위에 초원길 가장 먼저 유라시아 초원기대를 가르쳤던 교육로라고 했던 이 초원길. 그 아래 사막길, 빨간색이 사막길이야, 여러분. 로마, 콘스탄티노플, 사마르칸트, 몽골 있는 이쪽까지 해서 베이징까지. 장건 기억하시죠? 그 다음 마지막 바닷길. 이렇게 세 가지의 교역로가 있었다. 여기에 대한 초원길, 사막길, 바닷길 교과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키포인트만 뽑아서 볼까요? 초원길 가장 먼저 이용합니다. 가장 먼저 이용했고요. 그리고 어떤 민족이? 스키타이족이. 이 스키타이족이요. 가장 먼저 이제 초원길을 이용한 민족인데 최초의 기마 유목 민족이에요. 아시아의 뭐 청동기 문화를 전파를 한 민족이기도 하고 한때 뭐 기원전 6세기경 때는 페르시아 제국을 위협하기도 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흉노족의 유럽 이동로이기도 해요. 나중에 우리가 서양사 배울 때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게르만족의 이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게르만족이 이동하게 됐던 이유가 위에서 훈족이 이렇게 밀거든. 훈족이 흉노족의 일부거든요. 흉노가 초원길로 이렇게 누르니까 원래 있던 게르만족이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돼서 서양의 역사를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흉노의 유럽 이동로구나. 그 다음에 바투의 유럽 원정 길이기도 합니다. 바투 누구였죠, 여러분? 아, 그래요. 아까 그 두 번째 오고타이 칸 시절에 그 러시아 일대를 원정을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세웠어요? 킵차크 한국을 건설했다라고 했잖아요. 킵차크 한국. 그 바투입니다. 바투의 원정로이기도 했다. 그리고 아까 간단하게 제가 언급했었죠. 카르피니의 중국 반목, 초초 그렇게 하면서 기억했죠. 그 다음에 비단길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친숙합니다. 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미안해요. 한 무제 때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는 한 무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맞아요. 한 무제. 아우, 당황했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한 무제 장건이 어떻게 보면 여기를 의도치 않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개척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의 두낭, 머타린 분지의 오아시스, 파미르 고원, 이란 고원, 지중해 연안까지 이렇게 비단길. 비단이 사막길이라고도 하죠. 근데 비단이 주로 교역이 됐다라고 해서 비단길이라고도 하고 불교나 간다라 미술이 이 길로 전파가 됐대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당나라 역사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원래 이 비단길을 당나라가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탈라스 전투, 이슬람과의 전투에서 이슬람에게 전투에서 이 당나라가 패배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 패배 이후에 이슬람이 이 사막길을 비단길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나라는 이제 이 비단길을 주로 이용하게 됐죠. 이 길로 제지술이 전파됐고요. 그리고 비단이나 차나 도자기가 이 비단길에서 교역이 됐다. 비단길 빠르게 갑시다. 비단길 아까 말한 것처럼 탈라스 전투 이후에 당후기부터 원때까지 비단길 번성합니다. 그리고 이븐 바투타의 방문 길이기도 했다. 봐봐. 아까 그렇게 기억하다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래서 광저우랄지 항저우랄지 취안저우랄지 모두 다 이렇게 한국 쪽에 바닷길 그 가까운 곳에 이제 있는 도시인데 이러한 도시들이 이 바닷길로 인해서 번성했었다. 그리고 시박사 설치, 이거는 이제 원나라만의 키포인트 용어는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시박사 설치 이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지도를 봅시다. 초원길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선생님이 볼게요, 여러분. 좀 확대해서 볼까요? 그래서 초원길은 이런 내용, 스키타인, 그
그다음에 많은 민족들이 교류를 했고 유럽 원정을 단행한 길이기도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막길 한 무제 장건에 의해서 개척됐고 그리고 상인들의 주요 교육 물품이었던 비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길로 뭐 이런 것들이 전파되었다. 그리고 불교 여기로 들어왔다. 당대에 가장 번성했다. 어떤 전투 전까지 달라스 전투 전까지 달라스 전투에서 이슬람에게 패배하고 당나라가 어디로 갈아탔어요? 바닷길로 갈아탔죠. 그래서 바닷길 이렇게 바닷길도 이런 내용들. 송대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조선술과 항해술의 발달로 왜 나침반 송대의 발명품이었던 나침반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더욱더 활발하게 됐구나. 이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아래도 이런 사료 이제 제가 간단하게 보라고 이제 실어놨는데 왜 실어놨느냐? 이것 때문에. 여기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유럽으로는 그리고 이슬람에서 원에서 이슬람으로는 뭐가 같냐? 뭐 이런 것들. 다시 지우고 다시 볼까요? 자, 보세요. 원나라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슬람이 유럽에게 준 것, 이슬람이 청에게 준 것, 수학, 역법 이런 거, 영향 준 거 이 정도 기억하면 돼요. 수학에 밝았다라고 했죠, 그렇지? 근데 이제 원에서는 이슬람에서 유럽으로 간 게 나침반, 화약, 인쇄술, 도자기 등등등. 이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카르피니 여행로, 뭐 마르크폴로 여행로, 뭐 이븐 바투투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선생님이 비비, 그 다음에 그거 아니다 초초죠. 카르피니는 초초, 비바, 그 다음에 바바 이거 앞자 따서 이렇게 기억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이 아래 사료는 이렇게 동서교역로가 활발해서 이런 증거물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제 사진 자료이고 다시 여기서 우리가 보지 않은 놓친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셔도 될 만한 자료인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나머지 이 사료들 여러분 제가 다뤄주지 않다고 해서 이제 좀 조급해할 건 없어요. 이거 모두 다 교과서와 역사부도에 있는 실린 자료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몽골족의 원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뭐 특별히 엄청나게 까다롭거나 그러진 않았죠.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쭉 한번 그 수능 특강 세계사를 보면서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얼마나 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했을까요? 제가 한번 그거를 해주고 싶어서 그 수능 특강 책을 보고 한번 집어주고 싶어서 너무 잔인한가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볼까요? 1분 안에 끝낼게요. 1분 안에 끝낼게요. 자, 몽골 제국 누가? 칭기스칸이. 그죠? 천호제. 여러분 이런다니까. 놓쳤어. 1500호제 얘기 안 했어요. 1500호제. 천호제 백호제는 뭐냐면 고육 부족을 정비했던 제도예요. 그러니까 십지법 단위로 편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10명의 대빵, 100명의 대빵, 백호제. 그다음에 그 100명의 쫙 모아놓은 1000명의 을 단위로 이렇게 지배를 했다 그래서 십진법 단위로 편제했다라고 해서 천호제 백호제라고 합니다. 이들의 자제들을 칭기스칸이 친위대로 삼았었대요. 친위대로.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과 함께 칭기스칸이 대제국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00호제. 남면관제, 북면관제.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맹한모극제. 몽고족. 또 이건 오늘 배우는 건 뭐예요? 1500호제. 이렇게 3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갑시다. 울루스들의 느슨한 연합체가 되었다. 칭기스칸 산후에.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인물은 쿠빌라이 칸이다. 대도로 도읍을 옮겼고 원으로 개칭했고 이 정도.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유병충 나온다 여러분. 유병충. 아까 말했죠. 유병충이 누구라고 했어요? 쿠빌라이 칸 통치의 설계자라고 했죠. 그리고 이 유병충의 제자가 누구라고 했었어요? 곽수경. 그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원나라 사료구나. 그리고 원나라에서도 누구 때구나. 쿠빌라이 칸 때구나. 이렇게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쇠퇴합니다. 쇠퇴합니다. 왜 사퇴했냐? 아이고. 사치 낭비, 교초 난발 이런 것들이죠. 교초 난발, 사치 낭비. 사치 낭비할 때 종교 기억해야겠죠. 라마교. 어떤 교도를 중심으로? 홍건적의 난, 그죠? 결국에는 주원장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원이 중국을 지배할 때 어떤 주의? 몽골 제일주의. 그죠? 계층 구조. 지배층은 몽골족 생목인, 피지배층은 한인 남인. 이 정도. 경제 문화에서는 목화 그리고 교초 대우나 정비했다. 더 정비를 해서 항저우와 대도까지 연결했대요. 이 정도도 알아주시면 이제 참고로도 알아두시면 되고 활발한 동서 문화 교류 전개 이 정도 같이. 그다음에 서민 문화에서 서상기, 비파기, 서사기, 파스파 문자, 그다음에 수시력 이 정도. 여러분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